오늘은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건국 7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네요.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최진희가 부르는 꼬마 인형 듣고 오겠습니다. 그낮밤 황홀한 시간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난 처음 당신을 알고 말았죠. 말없이 흐르던 난 감출 수가 없었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하나 둘 세고 있었죠.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밤이 지나고 새벽 먼 길을 떠나갈 사람이여. 부서지는 모래성을 쌓으며 또 쌓으며 꼬마 인형을 나는 기다릴래요.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밤이 지나고 새벽 먼 길을 떠나갈 사람이여.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오늘은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문명의 기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문화와 문명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네요. 문화를 컬처라고 하는데요. 라틴어 경작을 의미하는 쿨투라에서 유래했죠. 원시 상태의 자연에 인간이 변형시킨 것이 문화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문화의 반대말은 자연, 네이처가 되겠네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정리하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이라는 재료를 개발한 것이 문화요. 그 개발이 큰 단위로 나타나는 것이 도시며
문명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따라서 문명과 문화의 중요한 차이점을 문명은 물질적 발달을 강조한 데 비해 문화는 물질이나 정신을 모두 총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와 종교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문화신학자 폴 틸리히는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The religion is content of culture. The culture is form of religion이라는 명쾌한 정의를 내렸죠. 그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절이나 고궁을 잘 살펴보면 기와 지붕, 용마루와 처마가 한결같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그 곡선이 바로 불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전통 여성 한복이나 남자들이 입는 두루마기, 목 주위에 동전이라는 것을 달았는데요. 그것도 곡선이잖아요. 여인들이 즐겨 신었던 고무신도 그렇고요. 그게 모두 불교의 윤회설과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틸리가 그랬죠.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문화는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교는 삼국시대 때 전래되어서 고려시대까지 국교의 지위를 누려왔던 종교지요. 특히 고려 태조 왕건은 팔관회와 연등회 등 불교 행사를 활성화시켰죠. 조선이 건국되면서 태조 이승계와 정도전 등이 숭유억불, 즉 불교는 억누르고 유교를 숭상한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불교가 산속으로 은둔하는 신세가 되긴 했지만은 민간인들에게는 여전히 큰 영향을 주어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궁궐이나 절의 건물의 형태가 곡선으로 나타난 것이나 여인들의 복장에서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보이는 문화라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이 무형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하는데요. 윤회설이란 모든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겁니다. 전생, 이생, 내생, 삼생이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거죠. 지금 나의 삶은 전생의 업보에서 비롯된 것이고 내생의 나의 삶은 현생의 업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돌고 도니까 곡선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직선사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유일회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살아야 하며 자유에 대한 책임 역시 져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신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세계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허 문명을 일컫는데요. 이 문명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발생한 문명으로 현대 인류 문명의 원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발생한 곳은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겐지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강 유역에서 발생한 황허 문명 등인데요. 이것을 4대 문명이라고 하죠. 이처럼 큰 강가에서 문명이 먼저 일어난 까닭은 해마다 큰 홍수가 있어서 상류로부터 기름진 흙을 날라다 주어 농사 짓기에 알맞았고 또 홍수를 막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 협조하게 되어 거대한 도시와 강력한 국가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들 문명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들은 그 당시의 찬란하고 웅대한 문화를 말해주고 있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기원전 3600년경에 지금의 중동 지방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발생한 문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사이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문명의 시초가 생겨났는데요.
개방적인 지형 조건으로 이 지역은 복잡한 정치 관계가 생겼으며 신권 정치가 이루어졌고 쐐기 문자를 사용하였으며 수메르인은 태음령 및 60진법을 사용하였고 점성술과 역법 그리고 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서아시아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주변 지역, 현재 이라크를 일컫는데요. 기원전 4세기 후반 알렉산드로 대왕이 대왕시대 이래로 역사, 지리학 및 고고학적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죠. 메소포타미아의 어원은 그리스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말로서 메소는 중간이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포타는 강이라는 뜻을 미하는 도시를 의미하고 있어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인 지리적 조건 때문에 외부와의 교섭이 빈번하여 정치 문화적 색채가 복잡하였는데요. 폐쇄적인 이집트 문명과는 달리 두강 유역은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고 국가의 흥망과 민족의 교체가 극심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개된 문화는 개방적, 능동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역사는 이라크 남부 지방에서 군소 도시들이 출현한 기원전 4000년경부터 기원전 400년경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점령까지 이어지는 시기에 우루크, 니프루, 니네베, 바빌론 등의 도시와 아카드 왕국, 우르 제3왕조, 아시리아 제국 등의 중요한 국가를 포함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하무라비 법전을 만든 하무라비 왕이 유명하죠. 잠시 쉬면서 진송남의 덕수궁 돌담길 듣고 오겠습니다. 내리는 덕수궁 돌담찬 길을 우산 없이 혼자서 거니는 사람 무슨 사연이길래 혼자 거닐까 저토록 비를 맞고 혼자 거닐까 밤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밤에 밤도 깊은 덕수궁 돌담찬 길을 비를 맞고 말없이 거니는 사람 옛날에는 두 사람 거닐던 길을
지금은 어이해서 혼자 거닐까 밤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밤에 다음은 이집트 문명인데요.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200년경에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하류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으로서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한 덕분에 비옥한 토지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자연스레 농경 사회가 정착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일강이 홍수로 인해 주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농사의 시기를 정하기 위해 태양력과 기하학, 건축술, 천문학이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이지만 인간이 생존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 중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죠. 지구의 70%가 넘는 지역이 바닷물로 덮여 있지만 인간이 바닷물을 마시고 살 수는 없기에 인류사의 모든 문명의 발상지는 커다란 강을 끼고 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죠. 고대 이집트 문명은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나뉘는데요. 남쪽의 수원이 북으로 뻗어가서 지중해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아래쪽이 상 이집트, 지중해와 가까운 북쪽이 하 이집트라고 한다네요. 고대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때문에 번성한 문명인데요. 이집트의 인구는 대부분 나일강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죠.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며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일강은 이 건조한 대지에 물을 공급했고 상류에서 실어나른 흙을 침전시켜 옥토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의 샘이었으며 농업, 교통, 무역, 종교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죠.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무려 6,695km이며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에서 발원하여 수단과 이집트를 거쳐 지중해로 흘러가는 강으로 하류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특이한 강이기도 합니다. 나일강은 하루에 약 3억 톤의 물을 운반하며 그중 95%는 이집트에서 사용됩니다.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의 농업의 필수적인 요소였는데요. 이집트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거의 오지 않죠. 그러나 나일강은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상류에서 내리는 폭우로 인해 범람하며 주변의 농지에 풍부한 영양분을 함유한 태적물을 실어다 주었죠. 이를 나일의 선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이 범람이 주기적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형성된 옥토층은 곡물과 채소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나일강은 또한 고대 이집트의 교통과 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나일강은 배를 타고 상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배를 이용하여 식량, 광물, 목재, 동물, 사람 등을 운송하거나 교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와 홍해와 연결되어 있어서 외국과의 교류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의 종교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성한 강으로 여기고 그와 관련된 여러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피는 나일강의 신으로서 범람을 조절하는 신이었고요. 오시리스는 죽음과 재생의 신으로서 범람과 작물의 성장을 상징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또한 나일강 주변에 많은 신전과 무덤을 건설했는데요.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활과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죠.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상징인 동시에 그들의 자부심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수천 년간 이어진 이집트 문명은 가히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찬란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지만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유적과 유물이 이집트 문명의 찬란함을 보여주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민족인 페르시아 왕조에 정복당하면서 순수 이집트계 왕조와 문명이 억압되고 사라졌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면서 다시 부활하였고, 알렉산더 사후 프톨레마이오스가 계승하여 로마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율종이 부릅니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한마디 말 없이 슬픔을 잊고자 멀어진 그대의 눈빛에 그저 잊고자 작은 그리움이 다가와 감을 때 가슴을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지는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오는 마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지는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오는 마음 세 번째 인더스 문명인데요. 인도에 있는 인더스 겐지스 강 유역에는 BC 3000년경에 이 두 강 유역의 문화가 태동했죠. 그 시대의 문화 정도는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지방에서 발굴된 유적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드라비다족이 살고 있었으나 백인 계통인 아리안족이 쳐들어오면서 오늘날의 인더스 문명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가 풍요로워지고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계급제도도 생겨났는데요. 종교와 문학의 기원이며 인도 바라문교 사상의 근본 성전인
배달하는 힌두교 경전이 기록되었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과 현재 파키스탄과 북서쪽 인도에 걸친 가카하크라강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처음 발굴된 유적지가 하라파에 있었기에 가장 부흥했던 시기의 문화를 하라파 문명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아라비아해에서 인도 타르 사막까지 페르시아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평원까지 이르는 광대한 인더스 문명 지역에는 현재까지 1,500군데가 넘는 유적지가 발견되었고요. 인도 대륙 북서부의 약 130만 평방킬로미터 지역에 걸쳐 있는데요. 이는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2배 정도 넓이에 달한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유적 도시는 모헨조다로, 하라파, 간웰리왈라, 라키리키, 돌라비라 등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인더스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사성을 주목하면서 인더스 계곡이나 발루치스탄의 유적과 유물의 기원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연유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쇠퇴와 멸망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은데요. 약 1500년경 전부터 시작된 인도 아리아인의 침입, 인더스강의 범람과 이에 따른 경로 변화, 수백만 개의 벽돌을 굽기 위한 대규모 산림 파괴, 사라스바티 강의 소멸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리아인의 침입에 의한 멸망을 주 원인으로 보았으나 성체 파괴나 신체 손상, 유골의 대규모 발굴 등이 없었으므로 오래전에 폐기되었고 인더스강의 범람에 따른 멸망설도 곧 폐기되었는데요. 모헨조다로에는 범람으로 인한 대규모 파괴가 3차례나 일어났으나 사람들이 곧 돌아와서 도시를 재건했기 때문이었죠. 현재는 대규모 산림 파괴 및 농경으로 인한 토지 건조화 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그 또한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이 몰락하고 이후 베다 문명이 들어서게 되었죠. 인도의 계급 제도를 카스트라고 하는데요. 고대 인도로부터 시작된 전통적 계급 제도죠. 현대 인도는 산업화를 겪음에 따라 도시에서는 카스트가 유명무실하지만 소도시나 여러 지방에서는 아직도 사회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스트 계급은 4개의 주요 계층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최상위 계층은 브라만으로 승직자, 학자, 승려 등이며 사회인의 교육과 힌두교의 신도들에게 기도드리는 일을 합니다. 다음 계급은 크사트리아로서 전사 왕족으로서 귀족사회 제도와 안보를 유지하며 국가를 통치하는 일을 감당하죠. 그 다음이 바이샤 계급으로 농부, 상인, 수공업자, 학업관리, 음악가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며 최하위 계급인 수드라는 소장농, 어민, 노동자, 농노 등 육체노동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조항조가 부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명은 황허 문명인데요. 황허 문명은 BC 2000년경 황허 유역의 황토지대에 농경하는 정착민이 모여 나라를 이루고 그 이름을 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때 벌써 제사 지내는 제기를 청동기로 만들었죠. 그러나 정치와 종교는 아직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요. 은나라는 다른 지방에서는 겨우 그림 문자나 기호밖에 사용하지 못할 때 이미 한자의 근본이 되는 갑골 문자를 만들어 뛰어난 문명을 후세에 남겼죠. BC 1200년경 은의 뒤를 이어 주나라가 일어났는데요. 정전법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나라의 바탕을 튼튼히 하고 이웃 땅을 합쳐서 넓은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아직 재정일치의 사회였지만 종법을 소중히 여기고 왕을 대하는 신하들의 태도는 엄숙하였다고 하네요. 황허 문명은 황허강 유역에서 발생한 세계 4대 문명 중 가장 늦게 발현한 문명인데요. 특히 4대 문명 중 가장 늦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더 오래된 유물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나온 것이 양쯔강 문화를 발견하게 되었죠. 연대를 확인해 보니 황허 문명보다 800년 앞서는 문화였다고 하지만 800년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4대 문명 중 제일 늦은 문명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문명을 찾기 시작하여 찾은 것이 홍산 문명인데요. 유물의 연대를 보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거의 비슷한 시기였다고 하고 심지어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더 빠른 기원전 4000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된 유물은 중국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알타이역의 유물인 빗살 무늬 토기와 비파형 동금 등이 나온 것이어서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중국이 동북 공정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어 고대 역사를 중국으로 편입하여 문명 발생 연도를 높이려고 날조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4대 문명 발상지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문명군이 학자들에 의해서 점차 밝혀지고 있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고원지대에 웅장한 건물을 세우고 그림 문자나 옷감 짜는 기술을 발달시키는 등 높은 문명을 가졌다는 것이 1910년경에 비로소 알려졌고 북아메리카의 것을 마야 문명이라고 하고 남아메리카의 것을 잉카 문명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인류 문명의 원류를 중국, 인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네 갈래로 구분해서 말하는 관습적 표현으로 중국 청나라 말기 변법 자강 운동 사상가이자 중화민국의 정치인이었던 량치 차오가 1900년 자신의 저서 20세기 태평양가에서 언급한 일본의 고고학자 에가미 나미오 등이 이러한 구분을 사용하면서 동양을 중심으로 확산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4대 문명은 모두 큰 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성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세계 4대 문명이라는 표현보다는 문명의 요람, Cradle of Civiliz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관습적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인도, 중국, 메소아메리카, 안데스 문명권으로 5, 6개를 꼽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을 주장한 청나라의 랑치차오가 분류한 4대 문명설은 과거 서구에서 인류 문명사의 기원으로 문명의 요람에 해당하는 고대 문명들을 규정하던 것을 랑치차오가 동양적 기준으로 4개를 꼽은 것으로 이것이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아메리카 대륙의 독자적 문명들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인류학 및 고고학적 지식의 한계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일본 제국의 저명한 고고학자였던 에가미 나미오가 랑치차오의 4대 문명론을 수용 발전시키면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한국의 4대 문명 개념이 유입된 것도 역시 중국 및 일본의 역사 고고학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세계적 안목이 거의 없었던 우리로서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4대 문명이든 문명의 요람이든 고고학이나 역사학계의 편의적 구분일 뿐으로 어떤 가치 판단으로 이어질 필연적 이유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이 개념은 해당 문명군에 포함된 국가들의 내셔널리즘과 결합하여 독일, 일본, 북한 등지에서 4대 문명의 추가로 자신들의 고대사를 문명으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인류 문명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4대 문명군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들의 삶의 원초적 고향을 여행한 느낌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스며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온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스며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온
그대 모습 기다린 사연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린 사연